민주당 1호 법안인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로 멈춰선 가운데 25만 원 지원법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재발의 필요성을 강조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역임. 최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계좌 조사 등과 관련 검찰은 정치가 아닌 정의 구현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강조. 인간 사냥식의 수사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이처럼 혈안이 되어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한다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윤건영 의원이 생각하는 민주당 새 지도부의 과제와 전국 전망, 집중 분석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를 꾸리고 정책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최혜병 특검법 등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멈춰선 법안에 대한 공세 수위도 높이고 있는데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윤 의원은 지금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국회 청문회가 있었는데 대통령실 외압 등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경찰에서 역대급 수사 실적을 올렸습니다. 네. 그런데 그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장은 좌천을 당하고 징계를 당합니다. 그리고 수사는 일시적으로 난항을 겪게 되고요. 이러한 외압의 실체가 어디 있느냐를 가리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자랑하고 잘했다라고 격려하던 영등포소 서장이 어느 날 갑자기 브리핑을 연기하자고 합니다. 그 즈음에 직속 상급기관인 서울청에서 수사를 이첩할 수 있다. 그리고 네. 이첩 지시가 내려오는 거죠. 멀쩡히 잘하던 수사를 이첩하라는 거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면식도 없는 경찰의 고위 간부가 압력성 전화를 합니다. 이런 흐름, 즉 보이지 않는 손이 어디인가를 밝혀내는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야권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최혜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비슷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윤 의원은 어떤 생각이세요? 굉장히 맞닿아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경찰청장이 이 압력성 전화를 한 고위 간부에게 징계 요구를 합니다. 네. 인사위원회. 그런데 그 경찰 고위 간부는 징계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냐라고 전례를 따져보니까 5년 내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반면에 수사를 정말 열심히 했던 수사팀장은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의 이유가 소위 말해서 공보규칙을 위반했다라는 건데, 그럼 공보규칙을 위반한 사례가 있냐, 징계받은 사례가 있냐라고 따져봤더니 3년 내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박정훈 대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열심히 수사를 했는데 보이지 않는 손, 즉 용산에서의 압력으로 인해서 박정훈 대령이 피해를 봤다면 이번 마약 수사 외압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혜룡 팀장이 열심히 수사를 해서 실적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상을 줘야 될 마땅한 사람을 징계를 내리고 자천성 인사를 내린 겁니다. 네. 보이지 않는 손을 파헤쳐 보겠다라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인 겁니다. 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멈춰섰습니다. 윤 의원은 민생 회복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한 바가 있는데 관련해서 민주당은 지금 재발의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런 악순환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여야 그 대표 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좀 어떤 진전되는 그런 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전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말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1건입니다. 이승만 정권 시절과 비교될 정도고요. 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헌법이 부여한 이유는 적당하게 하라는 거지 이처럼 남용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직권 남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가 작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여야 대표 회동으로 이게 풀릴 거냐라고 네. 예상을 해보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뭔가 일을 하고 싶겠죠. 네. 근데 과연 용산이 한동훈 대표에게 그런 힘을 부여할 거냐, 양해를 해줄 거냐 네.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이걸 강조를 네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이 강조하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이게 좀 절충점을 찾아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정치고요. 정치가 작동되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네. 무조건 거부권만 행사할 게 아니라 대화의 타협을 통해서 민생을 챙겨나가는 모습이 국민이 원하는 모습이죠. 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대표는 그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용산이 그런 생각이 있냐. 네. 용산이 노하는 것을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겠냐라는 네. 데 관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용산의 모습을 보면 예를 들어서 독립기념관장을 극우 뉴라이트 인사를 임명한다든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김문수 후보를 내세운다라든지 그리고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그 반국가 세력과의 항전을 촉구한다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네. 야당과의 대화의 협력을 통해서 민생의 대안을 모색하겠다라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야 대표회동의 결과가 암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도 현재로서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시는 겁니까? 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손뼉도 마주쳐야 이게 소리가 날 텐데요. 용산이 전혀 생각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채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입니다. 이에 대해서 명백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어떤 점을 지적한 겁니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 지금 3년 차인데요. 지난 3년 동안 걸핏하면 전임 정부 탓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는 3실장이 있습니다.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3실장을 영입했던 모든 사람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구속까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모든 것을 전임 정부 탓으로 하고 있고 수백 명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유의 취업 청탁 의혹은 7년 전 사건입니다. 네. 해도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지 않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이 사건이 점점점 변질되는 겁니다. 최근에 부동산 거래까지 뒤지고 있다고 합니다. 7년 전 사건을 보다가 왜 최근 전세 계약건까지 뒤지는지 이해될 수가 없고요. 네. 예를 들어서 감사원이 당시에 이 사건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 감사원을 또 조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태국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도를 벗어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칠수 노무를 찾아가서 검사가 직접 협박을 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손주 가부는 아이패드를 가져가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돈의 네. 친척까지도 겁박하는 그런 수사 행태는 저는 건절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2기 신임 지도부가 구성됐습니다. 당원권 강화, 일극 체제 등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이번 전당대회 지도부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긍정과 부정이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긍정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 독주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생겨난 겁니다. 부정적인 것은 민주당이 갖고 있는 스펙트럼의 폭이 좀 좁아들었다라는 거죠. 다양성이 좀 훼손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일방 독주를 제대로 멈춰 세우고 견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라라는 게 국민의 지상 최대의 과제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당은 힘을 모아서 해결해 나갈 겁니다. 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최근 총선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전직 의원들이 초유례를 만들어 활동을 시작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이제 비명계 결집 아니냐 이런 이제 표현과 해석들이 뒤따르던데 김 전 지사가 비명계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진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김경수 전 지사가 지금 본인 스스로를 단련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 이제 내공을 깊게 하고 단단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큰 뜻을 품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그런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특정 정치 세력을 대표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자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 폭정을 멈춰 세우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누가 그 일을 제대로 잘할 사람인가를 보여줘야지 특정 정치 세력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네. 이런 부분은 누구보다도 김경수 전 지사가 잘 알고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부겸 전 총리의 움직임도 주목하던데요. 이제 향후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견제 구도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관심으로 보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는 법원뿐이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어떤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지는 이해는 됩니다만 네. 제가 생각할 때 이재명 전 대표의 가장 강력한 적은 본인 스스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스스로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전당대회를 보시다시피 많은 국민들과 지지자들이 절대적인 힘을 모아주신 거거든요. 그 힘을 모아준 이유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제대로 싸우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때만이 국민들은 지지를 철회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그런 성과를 제대로 못 보여줬을 때는 큰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한동훈 여야 대표 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한 대표가 회담을 생중계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윤 의원께서는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정치 지도자라면 담대하게 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한 대표가 생중계를 제안한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첫 번째는 용산입니다. 네. 용산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어머니가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시시콜콜 보고하기도 그렇다면 아예 생방송을 해서 이러저런 오해를 불식시키겠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일 것 같고 두 번째는 한동훈 대표가 실권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결정하기 힘든 상황에서 모든 걸 공개하는 것만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냐. 즉 생방송 카드라는 건 말씀을 누구보다 잘하시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최적의 카드죠. 근데 네. 제가 정치를 좀 담대하게 하자라는 말은 좀 길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호흡이 너무 가쁘세요. 네. 왜냐하면 당대표 임기가 2년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공이. 자, 그렇다면 처음 만나는데 첫 만남에서 상대를 제압하고 압도하려고 해서는 안 되죠. 네. 서로를 존중하고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게 필요한데 첫 만남부터 말싸움으로라도 제압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네. 여야 대표로서 서로 간의 케미를 맞춰 나가는 게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국민과 민생을 우선에 두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취임한 지 지금 한 달이 됐습니다. 한 대표는 지금 최상병 특검법 등 본인이 밝힌 내용에 대해서 지금 야권 공세에 직면해 있습니다. 결국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게 관건이라는 지적들이 많은데요. 한 대표의 지난 한 달에 대한 평가 그리고 향후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네, 되겠죠. 그럼요. 다른 당 대표에 대한 평가라 좀 저하긴 합니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평가할 게 별로 안 보입니다. 네. 지난 한 달 동안 한동훈 대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찾기가 좀 힘든 실정입니다. 한동훈 대표도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얻었거든요. 네. 그 힘은 윤석열 대통령과는 다른 모습, 기존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걸 기대하고 지지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난 한 달 동안 한동훈 대표가 보여준 모습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용산에 대해서 노라고 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 사면과 관련해서 어설프게 아니요라고 이야기했다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동훈 대표에게 필요한 건 의료 대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설득을 해야죠. 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응급실에 의사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대표가 민생을 위해서 나섰다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즉 네.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죄송합니다만 평가할 게 없다라는 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 2기 신임 지도부의 과제는 어떤 걸까요? 지금 대선을 염두에 둔 뭐 인선, 탕평 인사 얘기가 나왔고요. 중산층 강화를 위한 뭐 세제 개편 등의 어떤 정책 행보를 주목하는데요.
윤 의원이 바라보는 민주당에 나아갈 핵심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노선을 어떻게 잡을 거냐, 하나는 조직을 어떻게 할 거냐인데요. 조직을 어떻게 할 거냐로 보면 외연을 확장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내부의 단결과 통합의 기운을 높여야 됩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 있었던 갈등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 되겠죠. 그리고 가치와 노선에 있어서는 저는 두 가지 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종의 우클릭을 통해서 중도를 장악해 들어가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반면에 진보의 가치를 더욱더 굳건히 해서 집토끼부터 지키자라는 네. 게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기에는 진보의 가치를 우선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중도의 가치를 가져오는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만 네. 지금 시기에 민주당이 해야 될 건 뿌리를 보다 깊게 박아서 나무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야지만이 그늘이 넓게 펼칠 수 있거든요. 네. 오늘 이재명 대표가 그 독도 지우기 의혹과 관련해서 진상조사를 네. 당해 얘기를 했는데요. 그 8.15 이제 광복절 경축사 등등등 일련의 흐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의도성을 갖고 계획된 그런 흐름 속에 전개된다고 보세요? 저는 충분히 그런 의심을 가질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15 경축사에서 반국가 세력과의 항전을 갑자기 이야기하고요. 네. 또 멀쩡한 지하철역에 독도 조형물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정신교육 교재로서의 독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고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없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합리적 의심이고 충분히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선까지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진보 진영에는 뭐 당내 김경수 전 지사 등이 있고 김동연 경기지사 또 뭐 조국 혁신당 대표도 있습니다. 보수 진영 역시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인물 외에 뭐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등이 있습니다. 윤 의원 보시기 어떻습니까?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계 개편이 이어질지 아니면 각 진영의 후보끼리 단일화하는 그런 형태로 이어질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3년은 천지가 개벽해도 몇 번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시간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단일화든지 정계 개편 여러 가지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현재 국민이 원하는 것, 지지층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하나하나 따박따박 해들어가는 정치 세력이 누구인가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용산 대통령실과 여의도 국회와의 소통이 멈춘 지금 여야 대표라도 마주 앉아 현안을 풀어가야 합니다. 보여주기식 행보가 아닌 의료 대란 등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해 실타래를 풀어가는 정치권 모습을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 대표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최근 한 방송에 반창고를 붙이고 출연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새벽에 이마 부상을 당해서 응급실에 가려고 22군데를 전화했는데 안 받아줬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료 체계가 무너지면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는데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대란 문제를 지적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네. 이제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인지도나 지명도 측면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네. 뭐 저런 어르신이 사실상 넘어져 가지고 이마를 깨 가지고 그렇게 빨리 꺼매야 되는데 꺼맬 병원조차 확보하지 못해서 그렇게 한동안 그냥 이렇게 돌아다녔대. 정말 참 참담한 뉴스죠. 그런 측면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저런 입장은 저희 정부나 또 국민의힘 집권당 측면에서는 참 상당히 뼈아프게 들어야 될 한 대목입니다. 네. 이걸 그냥 뭐 우리가 쉽게 흘려드리고 뭐 김종인 위원장 그건 개인적인 문제다 이렇게 볼 문제는 결코 아니죠. 네.
김영주 전 의원님, 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또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 회국불능 상태에 빠진 의료 시스템 붕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결재 해지를 요구한 건데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지적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구조적으로 벌써 이제 8월 말 되면은 이 후반기에 전공의 또 학교 의대생 모집을 못하게 되는 어떤 실패하게 되는 거고, 그럼 그 내년까지 그 여파가 미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부는 뭐 지방 의료진을 중앙에 올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또 지역 의료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그게 벌써 이제 3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듣기로도 만약 대통령께서 원론적인 의미에서의 숫자 고집만 없었으면 일정 정도 합의가 될 수 있는 시점도 여럿 있었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의료 정원은커녕 오히려 더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떤 면에는 제로 베이스에서 같이 한번 말하자면 협상 파트너를 바꿔가면서라도 만나야 될 사항이 아닌가 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의사 쪽 단체 그다음에 정부와 이렇게 대립이 심해진 상황에서 지금 해결점을 못 잡고 있으면 국회가 좀 나설 필요가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상 이게 뭐 노사 문제나 뭐 이런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 뭐 대립 이런 것만 사회적 이슈 분쟁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네. 뭐 이 의대 정원과 관련한 이런 의료 분쟁 문제도 사회적 대타협 차원에서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네. 크게 국민 대통합적인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는 정치권이 접근해서라도 네. 물꼬를 그리고 출구를 찾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건복지부 정부 입장에서도 오랜 이제 수건인 의대 정원 문제를 이제 이걸 반드시 언제 어느 정부든 해결은 해야 됩니다. 오죽하면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도 정권 초기에 450명 의대 정원을 위해서 그렇게 뭐 날씨게 밀어붙였지만은 못했죠. 결국은 덮어버렸죠. 네. 뭐 그런 문제를 윤석열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얼마나 힘들게 이걸 지금 버티면서까지 네. 이 오랜 지금 현재 국민적 수건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정권적인 차원에서의 의지는 이제 국민들이 다 납득하고 이해돼요. 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걸 의료 시스템 자체가 붕괴돼 버리면서 좀 전에 김종인 위원장 사실상 넘어져서 이마를 끄매야 되는 이런 환자 정도도 벌써 얼마나 병원을 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은 응급 환자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네. 상당히 심각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형식과 의전, 뭐 방식, 절차, 과정 뭐 다 접어두고라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라도 김 이 문제 대표님, 해결해야죠. 그 지금 한동훈 이재명 대표 회담이 예정돼 있잖아요. 여야 그렇습니다. 대표 그러면 복잡한 이거저거 형식 뭐 생중계니 주제 이걸 할 게 아니라 이게 의료 대란 이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근데 문제는 한 대표가 뭐 용산 대통령실을 설득해야 되는 과제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집권당 대표는 사실상 그 운명적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재명 대표와 한동혁 당 대표가 새로운 당 대표끼리 한번 뭐 지난 1년 동안 보여줄 만큼 보여준 이 천박한 정치를 청산하고 협치로 이제 가야 된다는 그런 큰 울림 공감을 만들어내는데 일정 부분 뭐 서로 의지가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뭐 행식과 절차, 방법 이거 없이 진짜 흉금 없이 대타협할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는 오너이면서 CEO예요. 그렇지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집권당의 그냥 CEO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참 어려운 한계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현재 이 의대 정원 문제 이런 문제도 지금 현재 사전에 대통령실과 일정 부분 조율해서라도 앞으로 이재명 대표와 당 대표 회담에서 좀 큰 가닥을 잡아내면 이것도 정치의 영역이죠. 대통령실도 좀 부담을 덜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여야 대표회담 하긴 하겠죠. 네. 그런데 방금 전 말씀하셨듯이 뭔가 내용을 끌어내야 될 텐데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지금 여러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방금 두 분 말씀하신 의료 대란 문제, 과연 이걸 어떻게 풀 수 있느냐? 문제는 그 서로 이제 바라보는 주요 시사점이 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실에 대해서 그럼 뭐 어떻게 설득해 올 것이냐 이런 네. 과제 등이 있는데 네.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현재 그 꼭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가장 복병이 아마 특검안을 갖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네. 뻔히 알다시피 한동훈 대표가 말은 제3안을 했지만 당내 사정으로 보면 그게 쉽지 않아요. 네. 이제 또 훨씬 민주당이 낸 법안 자체가 더 한 발 더 나간 간격이 있는 법안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오히려 차라리 두 번째 지난번에 부결된 법안을 갖고 통과를 안 시키고 한 대표에게 안을 갖고 오라 이렇게 했으면 훨씬 나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우선은 뭐 그 얘기를 전에 의료 대안 문제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우리 철도 파업 때를 한번 반면교체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때는 우리가 국회 안에다가 철도 산업 발전 특위를 넣었거든요. 그때 그 국토교통이 네, 네. 네, 네. 이번에도 보건복지 안에 여러 의료계의 의료개혁과 의료산업 발전 특위를 열어서 그 부분에 대통령에게 한동훈 대표가 양해를 구해서 정권을 국회에다 달라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보건복지 내에서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도 실제로 제가 듣기로도 한 300명 전후에 그 증원하는 것은 의료계에서도 다 콘센서스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네. 거거든요. 굳이 뭐 합리적이도 않은 숫자 2,000명을 가지고 끝까지 이걸 갖고 논의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양당이 합의할 수 있도록 해가고 그러면서 하나하나를 풀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점차 지금 꼬여 있는 학생들도 못 받아가지고 지방까지 또 소멸하는 그런 부분에까지는 벗어날 수 있다는 거고 그런 또 하나는 오늘 뭐 뒷부분에 부동산 부분 다룹니다만은 종부세라든지 검투세라든지 진짜 민생과 관련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기 체제를 마치면서 굉장히 실용적인 중도 확장 전략을 피고 있기 때문에 네. 타이밍상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특히 대통령실도 한동훈 대표와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있지 않던 갈등을 잠재우려면 조금 의료 대란 문제라든지 검투세 부분이나 민생 부분에 있어서 정권을 좀 국회에 주는 뭐 그런 좀 대타협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한 대표가 만약에 여야 이제 대표회담을 할 경우에 용산 대통령실과 의제 조율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자가 격리를 네.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무적으로 또 뭐 새로운 당 대표끼리 협치 전국을 위한 그런 머리를 맞대는 부분은 이건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깨져서는 안 됩니다. 네. 반드시 성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여야 간에 실무적으로 당대표 회담을 위한 그런 물밑 접촉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동훈 집권당 대표가 집권당의 면모를 국민들에게 신뢰를 갖추면서 세우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 운영에 지금 현재 낱마처럼 얽혀 있는 이런 해난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이제 당정 협의를 통해서 교감을 만들어내고 그걸 이제 앞으로 당 대표 회담에서 일정 부분 정치는 주고 받아야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정치가 절대 이 정책을 너무 오래 듣고 있으면요, 그 국가 국민은 불행해집니다. 지금 김 현재 대표께서 오래전부터 강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정치가 정책을 듣고 있는 이 현상 1년 넘게 되고 있고 그걸 풀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국민들에게 정책이 보이게 하려면은 이 낱마처럼 얽힌 정치를 갖다가 근데 공헌을 해야죠. 네, 관건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 신뢰 내지는 서로 소통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영주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어쨌든 종합적으로는 잘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대통령께 드리는 고언은 대통령이 뭐 우리가 중임제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이 되셨고 이제 3년제를 하면서
여야 대표를 같이 함께 어우르면서 자기가 하고자 했던 말하자면 국정 철학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대문을 열어주고 네. 또 좋든 싫든 간에 여당 대표과의 한 방향 정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 통 크게 여당 대표가 말하자면 문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김 대표님,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한동훈 대표와 당권을 놓고 경쟁했던 나경원 의원이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 또 이승만 기념관 건립 보수 결집 의제를 가지고 연일 좀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와 좀 뭐 대립각을 세우려는 의도일까요? 아니면 어떤 배경으로 봐야 합니까? 나경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진급 지면제 입장과 그리고 이제 뭐 어찌 보면은 반노동적인 뭐 그런 목소리의 비판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기업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또 이제 나름 또 보수의 결집을 위해서 상당한 정치적 행보를 지금 보이는 그 자체는 저걸 한동훈 당대표하고의 대립각을 씌워서 윤석열 뭐 대통령에게 인정받기 위한 어떤 그런 정치적 뭐 행위라기보다는 네. 뭐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이제 나경원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당 대표 선거 뭐 곧 있을 것도 아니고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지방 정부 선거가 있죠.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장 향후 선거 서울시장을 연대될까요? 내다보고 네. 막 그런 폭넓은 뭐 정치 행위를 지금부터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지. 이걸 지금 나경원 대표 전 대표 입장에서 한동훈 대표하고 지금 뭐 지난 경선이 앙금이 남아가지고 뭐 대립각을 씌워서 자신이 뭐 덕을 볼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올곧이 자기 다음 정치를 위한 스텝입니다. 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취임 이제 한 달째를 맞아서 격차 해소를 주 정치 목표로 삼겠다라고 천명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중도층 공략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 방향을 잘 잡았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뭐 지금 보니까 중도층에 대한 지향도 있고 그 내용을 더 들어가면 청년층을 타겟팅하고 있고 네. 또 본인이 얘기했다시피 지구당 문에 보는 것 같은 새로운 서진 정책을 하기 위해서 인재 육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얽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어디서 걸리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보면 그 여당이 갖고 있는 격차 해소 체계는 조세 정책도 들어갑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풍부한 국가의 재원으로서의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민주당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정 정도 풀어가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문제는 계속 그 대통령과 여당이 감세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네. 뭐 감세를 떠나서 작년부터 세수가 안 거뒀습니다. 3박이에요? 100조. 네, 뭐 올해도 그게 적자니 그런 예상되거든요. 얘기죠. 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격차 해소에 대한 진정성 있는 여당 대표의 주장이 말하자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려면 지금 현재 그 세수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확보해서 격차 해소를 위해서 쓰겠다는 그 다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네. 그 얘기들이 아직까지 가수화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희들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 방송에도 지지난 중간 나온 민주연구원의 그 이한주 네, 지금 이한주 원장 같은 원장 아마 쪽에서. 그런 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정책 지금 브레인인데 사실상 종부선이 검투세 이런 거는 보수의 영역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속세 완화는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세까지 이렇게 이 상당히 중도 뭐 그리고 실용적 그런 뭐 이미 차기 대선을 위한 이 정치적 이재명 대표가 지평을 그 방향성을 넓혀나가는 제시를 했죠. 그런 거죠. 네. 그런 저는 측면에서 저는 우리 지금 현재 국민의힘 보수 정당도 크게 신기일전해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뭐 이런 사회적 이슈를 민주당 전유물로 그대로 방치해다가는 앞으로 그럼 보수의 영역은 뭐냐? 영남권만 가지고 선거 치른다 이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소수 그런 뭐 좀 사회적 약자 그룹들을 아우르고 챙겨나가는 그런 정책, 그런 정책으로 지금 정치가 정책을 듣고 있는 이 현상을 걷어내야만이 네. 뭐 그래도
정부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거죠.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 당대표 1호 공약도 안 지키는 게 새 정치인가라고 비판했는데 뭐 민주당 내일까지 최혜병 특검 법안을 갖고 오라 이런 압박인데 관련한 얘기입니다. 네. 한 대표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세요? 글쎄요, 나름대로는 이것을 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까지 가는 거는 힘들고요. 또 실질적으로 저는 오히려 뭐 물론 한 대표는 이것을 지키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안에서 뭐 그 안이 아무리 좋든 간에 최상병 관련된 특검법이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은 지난번 두 번째 법안에 대하여 또 세 번째 법안 나올 때 사실은 과감히 창피함에도 불구하고 최상병 특검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 너무 민주당의 지금 안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든지 어쨌든 일정 정도 거리두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실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본인 스스로는 그런 장피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진다고는 하나 실제로 당 안에서 과연 저런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방도가 있을까 난망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의원 수가 부족해서 특검 발의를 못하는 거라면 개혁신당 의원을 꺼주겠다. 뭐 상당히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그렇죠. 수모죠. 수모를 네. 당하는 건데. 민주당은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조건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피해가는 것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난 뭐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네. 대국민 뭐 그런 천명을 통해서 이 최상병 특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 바람을 뭐 자기가 집권당 대표지만은 이거는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그런 대국민 약속을 한 부분이죠. 뭐 이 부분이 어찌 보면은 이제 한동훈 지금 대표 입장에서도 정치를 한 지 얼마 안 됩니다. 네. 작년 12월 달에 비대위원장 뭐 이렇게 선출되고 그렇고 뭐 지난 4월 총선 치르고 지금 8월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정치는 8개월 한 거죠. 8개월, 8개월 했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최상병 특검법 이념 문제도 지금 현재 대통령실과 일정 부분 그걸 본인이 지난 전당대회 약속을 지키려면은 이거는 집권당하고 대통령실하고 이 당정 관계가 쉽게 말하면 이 파국으로 갈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요소가 돼 있죠. 네. 뭐 그럼 또 이 영역도 한동훈 대표는 지금 현재 배지를 달고 있는 지금 현역이 네. 당 대표가 아니에요. 원외죠. 원외 당 대표에 절대적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원내 대표를 할 때 당시 홍준표 대표는 원외 당 대표인데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통해서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풀고 싶고 이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전혀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걸 결국은 이제 물꼬를 푸는 것은 제가 그때 예야정 상설 협의체를 만들면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항의했죠. 네. 이렇게 대화 타협하자 그래서 왜 집권 제1야당 대표를 안 만나주냐.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제가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뭐 의지와 또 뭐 자기가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적 바람이 야당의 주력 주장이지만은 이 최상병 특검법은 우리가 언젠가는 극복해야 될 문제다 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이거는 특검법은 네. 또 추경호 원내대표가 은총회 총의를 묶어서 이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할 영역이기 때문에 네. 산 넘어서 산 넘어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조금 시간이 저는 걸릴 수밖에 없다고 보여요. 김영주 전 의원님,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새 지도부가 확정됐습니다. 단일 지도체제 굳건히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 한편에서는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등 이른바 비명계의 움직임을 주목합니다. 이번 8.15 때 복권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 이 대표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거든요. 이 같은 움직임이 친명계 견제의 축이 될 수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당대회 때 잘 살펴보면 호남의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다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이 대표 입장에서 가슴 아픈 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외형적으로는 80% 중반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실제 투표율이 30%에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호남 전반에 있는 냉랭한 기류가 어차피 있고요. 또 그 네. 전제에서 올 10월 전으로 예상되는 어떤 그 선고들 있지 않습니까? 사법 리스크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김부겸 총리의 문제라든지 또 김경수 지사의 문제는 현재 이재명 체제가 공고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이재명 체제가 다음 대선을 치를 수 없었을 때 대안으로서 대체제로서의 어떤 그 대안들을 잠재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고요. 네. 또 지금 이제 미국의 민주당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나왔으면 트럼프한테 질 수 있었는데 오히려 뭐 개인적인 토론의 어려움 또 실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후보를 교체함으로써 오히려 이기는 형태 뭐 최종적으로 이길지 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새로운 역동성을 가진다 중도 확장이 되는 부분은 아마 우리가 한번 민주당 입장에서 살펴볼 만한 부분이다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김 대표님, 이원석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직권 상정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뿐만 아니라 알선수재가 성립되는지 여부도 판단을 요청했는데요. 어떤 배경으로 이해하세요? 저는 이현석 검찰총장이 불과 뭐 이제 임기 20일도 채 남지 네, 않은 임기가 다 됐죠. 다 됐죠. 이걸 본인이 그렇게 국민들 앞에 뭐 대원칙 법 앞에 뭐 평등하다 그리고 수사에 성역 없다 뭐 여러 입장을 참 강고한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검찰의 검사 조직의 뭐 수장으로서 이걸 좀 진작에 그러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수사를 했다 그러면은 이 수사 내용을 빨리 그 정리를 하고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걸 다시 한 번 더 검토가 이루어져서 네. 완벽하게 공정과 상식적으로도 이 문제는 한마디로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됐지만은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안이다. 이렇게 좀 밝혀 나가면 참 좋았는데 이걸 본인이 너무 시간을 끌었어요. 그리고 본인 퇴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이걸 또 수사심의위원회 직권상정으로 넘겨가지고 이게 뭐 청탁금지법이나 또 알선수재까지 또 되는지 하면 또 막 이렇게 외부 심사위원들에게 네. 뭐 이걸 한번 좀 분석해달라, 검토해달라 이런 것은 좀 모양새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본인은 어찌 보면은 검찰총장으로서 나는 검찰 조직을 위하고 나는 검찰을 위해서 내 할 일은 다 했다. 네. 이런 처신으로 볼 수 있죠. 이 결과는 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네. 겁니다. 김형주 전 의원님, 새로운 혐의를 추가한 걸 두고서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이 청탁금지법과 달리 알선수재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다. 이런 뭐 법조계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기본적으로 보면 이 알선수재나 변호사법이 자연스럽고 같은 법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단순한 어떤 아무 의제 없는 만남은 아니었다. 어떤 요구가 있었고 요구에 일정 정도 답을 했다는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 대표님,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한 지 어제로 꼭 1년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수산물과 해역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능이 검출된 게 없다는 점을 들어서 지금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대통령실과 여당은 야권이 괴담 선동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가온병 괴담 다음에 제일 큰 이게 후쿠시마 괴담이거든요. 원전 괴담. 그러면 이미 1년 전에 민주당에서 이게 장애 집회까지 그리고 정치적으로 여러 지금 뭐 입장을 발표한 그 과정 속에서 국민을 선동한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이게 현실적으로 자기네들이 주장한 내용들이 원전 오염수가 한국 해역에 흘러 들어오지 않았고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때는 바로 그럴 것처럼 이야기했거든. 지금 와서 네. 6년 이후나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그때 그 목소리를 낸 거다. 그걸 정치 야당에서 그런 목소리도 못 내냐 이런 입장인데 그로 인해서 국가 재정이 건 1조 5천억 가까이 지금 소요가 됐지 않습니까? 이 괴담 때문에. 그렇다면은 책임 정당인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이라도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후쿠시마 원전 그 방류에 대한 오염수 문제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너무 선전선동했고 너무 국민들에게 불안을 조장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아마 좀 잘못이 있다 이렇게 네. 사과하고 네. 그렇게 하고 니들도 정부나 국민의힘 니들도 이런 문제 해라 이러면은 정치가 네. 한 단계 발전해요. 근데 근데 야권과 그때는 그랬고 앞으로 6년 후를 내다보고 우리가 이러는 거다. 이건 안 맞죠. 근데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아니 핵 오염수를 자체 처리가 가능한데 이거를 비용 문제를 들어서 바다에 흘려보내는 자체 이것을 정부가 지적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최소 30년 이상 오염수가 방류되면서 장기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1년 지나고서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가 일본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부분이니까요. 또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이고 다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지나치게 그야말로 뭐 그런 그 예산으로 인해서 사실은 파묻는 것보다 바다에 흘리는 게 안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작년에 했던 이야기는 너무 과잉히 했던 국민을 선동했다는 것은 좀 반성할 지점이 있다. 그러나 어쨌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부분은 뭐 야당의 역할, 여당의 역할 뭐 할 것 없이 다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근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 긴급 점검해 보겠습니다. 고중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우병탁 신한 프라이메이 패스파인더 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병탁 위원님, 서울 아파트 값이 22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상승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건지요? 네, 지표로 보나 심리로 보나 서울은 급등세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장세고요. 네. 가격도 강세지만 거래량 증가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월 4천 건 회복했다가 겨울 들어서면서 다시 월 2천 건으로 떨어졌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다시 6월 달에 7,500건, 7월 달에 8,500건을 넘기면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 보이고 있고 주요 아파트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고주환 원장님, 서울 네. 아파트 가격 뭐 지금 이제 수도권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진단까지 나오는데 왜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고 보세요? 네, 우 의원님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집값이 오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보통 한 세 가지 원인을 꼽는데요. 우선은 그 수급 문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좀 부족한 점,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입주 물량이 특히 아파트가 많이 줄어든 점이 전세 가격 상승을 유발했고, 전세 가격은 작년 5월부터 지금 1년 3개월째 오르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금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을 살 때 보통 한 40% 정도를 은행 대출에 의존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실질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내리지 않았지만 실질금리가 한 4에서 5, 뭐 3에서 4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집을 사기가 쉬워졌고 특히 정부가 신생아 특례라든지 하는 정책 자금 대출을 좀 내렸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영끌족들이 집을 많이 사는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세 번째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정책이 많이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깎아주니까 그 종부세 이런 거 말씀하시는 네, 종부세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오른 것으로 보이고 과거에도 보면 서울을 이제 말하자면 강용석 위주로 오르다가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데는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네. 이번에도 서울의 집값이 4월부터 올랐으니까 네. 그런 4월, 영향이 한 10월 정도 돼야 되나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 좀 빨리 온 것 같습니다. 빠르게 과거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남부와 인천 지역까지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전 원장님 말씀대로 광교, 동탄, 신도시 집값까지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서울에 이은 수도권 아파트로 지금 이제 옮겨붙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건수가 40개월 만에 처음으로 지방을 앞섰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수도권 거래 비중이 올 초인 1월에는 전체 거래의 한 37% 수준이었던 것이 6월 들어서면서 50.5%로 지방 전체 거래보다 비중이 더 높아지게 됐고요. 21년 2월 이후에 한 3년 반 정도 만에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도 크게 늘었고 경기도도 원래 월 초에는 한 전체 7,800건 정도 거래해서 지난달에는 15,000건까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네. 서울의 강세가 시차를 두고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로 보여지는데 광교가 속한 수원 같은 경우에도 4월에는 월 1,000건 넘어섰다가 7월에는 1,500건까지 급격하게 거래량이 늘고 있고요. 동탄이 속한 화성 같은 경우에도 연초에는 한 500건 정도 전후이던 거래가 7월에는 1,000건을 훨씬 더 넘겼습니다. 성남이나 용인 등 다른 도시들도 비슷해 보입니다. 네. 고 원장님, 정부가 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주택 공급 등이 담긴 8월 8일 이제 88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 대책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봐야 합니까? 네, 아직은 좀 예단하긴 좀 이릅니다. 네. 어쨌든 정부가 총 이제 2029년까지 42만 7천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 목표 자체는 굉장히 의욕적이고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보면 주로 도심권 재정비 사업을 통해서 한 13만 가구, 그린벨트를 통해서 한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거고, 그린벨트도 올해는 약 한 5만 가구 정도가 이제 공급될 그런 택지를 확보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당장 이런 것들이 88 대책의 내용이 보면 수치는 의욕적인데 네. 이 공급 자체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됩니다. 시간이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서울에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는 빠르게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네. 공사비도 오르고 있고 PF 문제도 지금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공급이 어려울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린벨트 쪽의 비중을 반점 8만 가구를 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제 땅은 있지만 과거에 우리가 MB 정부 때 이렇게 해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성공한 사례, 저는 성공했다고 보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MZ 세대들이 최근 들어서 집을 많이 사는데 이 도심권의 주택을 원해요. 그렇죠. 그런데 위치가 어디냐가 중요하겠죠. 네, 위치가 중요해요. 그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주로 이제 상기 신도시라든지 외곽에 늘리겠다고 하고 그린벨트 네. 하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비아파트 위주로 늘리겠다고 하니까 미스매치가 좀 발생할 것 같아요. 신축 매입 임대주택을 늘린다는 것 그거는 실효성이 있습니까? 네, 저는 어느 정도 신축은 주로 비아파트예요. 네, 이 비아파트 그러니까요. 분야를 12만 가구에서 무제한 늘리겠다 이렇게 좀 말을 한 거는, 저는 이제 아파트의 공급은 시차가 많이 걸리잖아요. 공급하는데 이걸 메꾸어 줄 수 있는 유효한 수단으로 보입니다만,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아파트 중에서도 새 아파트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원하는 수요자가 맞춤형 서비스에 제공이 되는가는 좀 의문이 있고, 그냥 시간이 그러니까 여기 그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좀 네. 예상되는 지역을 좀 잠깐 말씀드릴까요? 그 뒤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 의원님, 정부가 수도권 네.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85평방미터 이하 비아파트를 구매하면 청약시에 무주택자로 인정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제, 즉 그러니까 비아파트인 빌라나 연립을 추가적으로 이 조건에 맞춰서 구입을 한다고 했을 때에도 이제 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무주택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세제 측면에서의 혜택 이외에도 청약, 요즘 뭐 최근에 계속 청약에 대한 것이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집을 한 채 갖고 있더라도 연립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보아서 아파트의 청약에 유리하게 작용을 해주겠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이것은 뭐 여러 가지 비판점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주거 사다리로서의 빌라의 역할을 일정 부분 의미를 두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 네. 일정 부분 인정할 수 있는 취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를 통해서 지금 빌라 시장의 안정을 꾀하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실제로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로 쏠려 있는 상태에서는 이 빌라에 대한 혜택 부분들이 일정 부분 유의미하다 하더라도 가격 측면에서는 이것이 크게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중환 원장님, 네. 앞서 이제 말씀하시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제 네. 12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낸 건데 결국 위치가 어디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지가 중요하죠. 예상 후보지는 어디입니까? 네, 서울에 생각보다도 그 그린벨트 그 대상 지역이 꽤 넓더라고요. 네. 거의 20% 가까이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곳들은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제 이곳에 관심이 많을 텐데, 실제로 최근 들어서 이곳에 좀 투기 바람이 분다 이런 그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가장 지금 그린벨트 중에서도 강북 지역은 주로 그 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논밭이라든지 비닐하우스 이렇게 평탄지가 좀 중요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강남권,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강남권으로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내곡동, 세곡동, 우면동 이런 지역이 좀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내곡동 같은 경우는 예비군 훈련장이 있죠. 네, 그다음에
송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이라든지 오금동 이런 지역이 좀 이쪽에 그린벨트가 있거든요. 네. 예, 거론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하남 지역의 가밀동, 가미동 이런 지역들이 네. 현재 거론되고 있는데 이곳은 아무래도 인기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린벨트가 해제돼서 공급이 난다면 서울의 강남권 수요를 흡수하는 데는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병탁 의원님, 그런데 오히려 그린벨트 해제가 또 다른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잖아요. 어떤 이유에서죠? 네, 기본적으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과정 중에서 해당 지역으로 수요가, 토지에 대한 수요가 쏠리는 현상도 일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이 되는 과정 중에서 기존 토지 소유자들에게 보상자금이 풀리는 이슈들, 그렇게 되면 그 인근 지역으로 대규모로 풀리는 보상자금들이 특히 이제 아파트 쪽으로 다시 가격 자금이 순환되면서 가격 상승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일 텐데요. 다만 이제 그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안 없이 이를 반대하는 것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택지를 개발하면서도 기존 토지 소유주를 중심으로 보상금이 풀리게 된다면 그것을 일정 제한을 좀 일부 둔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하여서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을 한다고 한다면 그 수혜를 누가 받게 되느냐. 가령 예를 들면 이게 장기의 계획이기 때문에 네. 미래 세대를 위한 아파트로서의 안배를 좀 충분히 둘 수 있다면 예를 들면 종전에도 반값 아파트 같은 형태로 그린벨트를 풀어서 아파트를 공급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구조들을 반영할 수 있다면 그래도 일부분은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종환 원장님,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과 매수 의향은 더 올라갔는데요. 그렇다면 추가로 어떤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앞으로 아마 추가 보완 대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유는 현재 그 서울과 수도권에 지금 수요가 집중되고 있잖아요. 쏠림 현상인데 네.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MZ 세대들이 특히 30대가 집을 사는 비중이 43%로 그러니까 30, 40대가 실소유자가 집을 산다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88 대책은 뭐 종합 대책이고 상당히 의욕적이기는 한데 서울 내에서 소위 도심권에서 공급을 확대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린벨트 얘기도 하고 있고 지금 비아파트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수요자가 원하는 거와 다소 좀 미스매치 좀 거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저는 앞으로 정부가 좀 내놓을 대책들이 재건축 재개발 그러니까 도심권에서 공급을 좀 획기적으로 빠르게 좀 낼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이제 얘기가 이어지겠습니다만 대출 규제를 이제 앞으로 스트레스 DS 강화한다고 그러는데 네. 추가적인 이런 대출 규제 그러니까 그 상환 능력에 따라서 이런 금융이나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금융을 확대하지만 오히려 투기 그러니까 다주택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의 투기 억제를 위한 금융의 대출 규제를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대책은 앞으로 더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뭐 아무리 앞당긴다고 해도 사실 시차의 한계는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 방법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재건축 재개발이 빠르게 되지 않는 게 정부가 인허가 기간은 대폭 단축하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PF가 제대로 안 됩니다. 네, 부동산 지금 자금이 프로젝트 순환이 안 되는 안 거예요.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도 또 이제 최근에 또 건축비 상승에 그리고 이제 갈등이 건축비 있잖아요. 문제. 네. 저도 이제 금융발전심의위원 하면서 그러니까 빠르게 옥석 구분을 해서 지금 정상화를 이제 자금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정부가 좀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게 공사비 급등인데 공사비가 결국 뭘까요? 시멘트나 이런 그 철근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비축 제도 같은 걸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건축 자재.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인건비인데 이거는 해외 인력을 좀 싸게 들어와서 정부가 좀 연수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한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해결할 방안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병탁 의원님,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아파트 가격 상승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2026년도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71%가 급감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민간하고 서울시의 예측이 조금씩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예년에 비해서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좀 전에 언급해 주신 공사비 인상에 대한 거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 거치고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공사비가 상당 부분 굉장히 높아진 측면이 있거든요. 흔히 시장에서는 2배 가까이 혹은 2배 이상 올랐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공사비 인상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다수의 단지들이
혹은 시행자들이 PF 문제하고 맞물리게 되면서 인허가 착공,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신규로 발주하는 것들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 수년 차에 걸려서 이제 현재는 이제 26년, 길게 보면 27년까지 입주량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기정사실이고요. 이러한 측면들이 입주량이 줄어들게 되면 1차적으로는 아파트에 대한 전세 가격 상승을 밀어올리게 되고 이것이 다시 매매 가격을 올리게 되는 형태를 통해서 가격 상승을 일으킬 가능성이 자, 높습니다. 이제 두 분 이제 공사비 오르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당연히 신규 아파트 값도 분양가도 오를 텐데 그럼 지금의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 이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 점을 어떻게 보세요? 같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비를 이제 그 공사비 상승 직전에 지어진 집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건물이 있다라고 했을 때 다 지어져 놓고 나서 공사비가 뭐 2배 정도 오른 상태에서 새로 지어진 다른 물건을 보면 그러니까 그 기존 소유자들은 어떻게 느끼게 될 거냐면 그 올라간 공사비를 반영한 값이 본인의 집값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그렇다면 큽니다. 역으로 집값 떨어지는 게 굉장히 요원한 문제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 그건 너무 당연합니다, 앵커님. 왜냐하면 이제 공사비가 오르면 분양가가 오르고 그러니까요. 분양가가 오르면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는 그런 네.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집을 사는 입장에서 볼 때는 공사비가 어차피 오른다면 분양가가 올라갈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분양도 앞당기지만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더 높아지죠. 그래서 새 아파트는 아무래도 이제 주거의 편리성 이러한 만족도가 높잖아요. 여기다가 공급도 좀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어차피 분양가가 오르면 새 아파트도 가격 상승률로 작용할 것이다. 그런 상관관계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위원님 또 하나 이제 관건이 미국이 금리 인하를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9월이라는 구체적인 시점까지 나오는데 한국은행도 이번에는 물가 금리 인하 요건을 갖췄지만 집값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동결했습니다. 네. 그러나 어제까지 뭐 내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 금리를 동결시킬 수만은 없을 거란 말이죠. 인하가 우리나라도 예상이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집값 상승이 더 가팔라지는 것 아닙니까? 네,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는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하나의 요인이 될 거고요. 이번 한국은행에서의 그 금리 동결의 의사결정 과정을 발표들을 보면 내수 침체와 집값 상승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더 심각하냐라고 하는 부분을 읽은 것 같고 그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하의 방향성 자체는 정해져 있으나 내수 침체보다는 집값 상승의 문제가 더 크다라고 한은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조금 나이브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집값의 급격한 상승에 대해서 뭐 독박을 쓸 수는 없다라는 인식을 어느 정도 한 것 같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금통위원들의 전반적인 의견들을 놓고 보면 금리 인하 자체는 시기의 문제일 뿐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어서 결국은 금리 인하의 방향성이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제 아파트에 집중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네. 뭐 서울 아파트의 경우는 이른바 추세적 상승 흐름을 탔다 이런 견해도 나오던데요. 네. 그럼 지방도 이미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진단들이 네. 있고 그럴 경우에 단독주택, 뭐 빌라 이 연쇄적인 흐름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잖아요. 네. 예, 저는 추세 상승에 좀 무게감을 둡니다. 네. 확률 한 70%로 보는데요. 그럼 이게 우선 언제까지 이렇게 상승세가 이어집니까? 네, 그 이제 과거의 경험을 좀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집값이 가장 많이 먼저 오르면 서울의 강남부터 오릅니다. 네. 그리고 이게 금강구를 지나서 노도광이라고 그러죠. 외곽까지 가는데 한 3개월 걸리고요. 과거에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와 인천 이렇게 가는데 한 6개월 정도 아까 제가 네. 되게 시차가 걸립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천안 아산을 넘어서 그러니까 지역 확산의 법칙인데 세종이나 대전으로 가서 결국 부산, 대구, 광주 이렇게까지 오르는 패턴을 보여왔다는 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지역적 확산의 작동 원리다라고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아파트가 가장 먼저 올라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오르는 게 연립이나 다세대 빌라, 공동주택이죠. 그 다음에 다가구 단독까지 오른 예가 많았거든요. 지금 이제 단독주택 가진 분들은 왜 단독은 오르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지만 아파트가 오르면 공동주택인 연립과 다세대 그리고 최근에 이걸 뒷받침해 주는 자료가 있는데 오피스텔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다세대가 일부 올라요. 네. 물론 정부의 정책의 영향도 수요 진작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고 결국 시간이 가면 전국적으로 저는 내년 정도 가면 올해 가을에는 수도권의 확산이 소위 말하는 수원, 용인, 성남, 화성, 평택에서
이 중소도시로까지 좀 확산될 가능성은 현재는 좀 높아 보인다. 더 금리가 확산 내리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죠. 실소유자 위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네. 대목에서요. 2018년에 부동산 가격 폭등 있었잖아요. 네. 그런 상황까지도 염두에 둬야 그럴 됩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전에 그 우병타 의원님이 그 우리가 앵커께서 질문하셨던 게 답이 있는데요. 예, 금리와 부동산은 반대 관계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로라면 금리가 한두 번 내리는 게 아니라 B급부터 시작해서 10월부터 굉장히 앞으로 내려질 것 같아요. 그러나 입주 물량 자체가 서울만 놓고 보면 네. 특히 경기도도 그렇고 2020 내년까지는 이제 2만 5천에서 3만 1천 가구, 이것도 4만 가구 정도가 아파트가 꾸준히 입주돼야 되는데 부족한 상태에서 2026년도에는 7천 가구, 1만 가구 이하로 가거든요. 그렇게 보면 결국은 지금 집값의 상승세는 추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많고, 특히 대구나 부산 이런 지역도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한 30에서 50% 줄어들고 자, 있다. 그럼 정부로서는 이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네. 지금 우병타 위원께서 보시기에는 이 시점에서 정부가 시급히 좀 세워야 될 대책은 어떤 겁니까?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지난번에 발표됐던 88 대책에 대해 여러 가지 비판점, 앵커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공급은 장기간에 걸친 공급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집값에 즉각적으로 집값 안정에 영향을 주기 힘들다라는 측면이 있기는 정부 들어서 하나. 분당 일산이라든가 일기 신도시 뭐 기본 계획도 발표하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별 영향을 못 주고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8 대책을 포함한 내용들은 공급 대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부가 이번 한 번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 표명을 계속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반대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된다면 이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좀 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많은 질문을 받으셨을 텐데 지금 한 4, 50초 남았는데 네. 시청자분들 그럴 거예요. 지금 집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저는 집을 살 때가 맞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가 늘어나는데 무릎을 지금 지난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으라, 그런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이 신규 분양을 받거나 경공매를 하거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직 좀 급매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네. 쪽에 방점을 두는 것은 올바른 전략으로 보입니다. 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비슷한데요. 다만 서울 수도권 지역은 시기와 상관없이 본인의 자금 여력 범위 내에서는 마련할 수 있을 때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지방의 경우에는 여전히 미분양들 물량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하락세일 거라서 좀 더 지켜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값 상승 부채질한다 이런 또 지적 나올 수도 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먼저 전직 대통령 부부의 지지 연설입니다. 오바마, 클린턴 전 대통령, 특히 퍼스트 레이디였던 미셸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은 열띤 환호 속에 멋진 연설로 대중을 휘어잡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전직 대통령 부부의 찬조 연설과 열렬한 지지, 퇴임 뒤에도 당당히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선거는 축제의 장이라는 점도 느낄 수 있습니다. 5만여 지지자들이 밝은 표정으로 서로를 응원하며 격려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쯤 이처럼 전직 대통령 부부의 지지 연설과 대중의 환호, 축제 속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전을 볼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